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정선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잊어버리는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첫차 소리가 골목을 울릴 때 한정선은 늘 그렇듯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는 필요 없었고 몸에 밴 시간이 자동으로 그녀를 깨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운 채 정선은 잠시 오늘 날짜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듯 숫자들이 맞춰지자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이구나. 작게 흘러나온 말이 허전한 방 안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침대 옆 낡은 장식장 위에는 젊은 시절 아들 도연의 졸업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까만 학사모를 쓴 도연의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사진 틀 뒤쪽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선은 몸을 일으키며 사진을 잠시 쓸어보았습니다. 사진을 닦던 손이 잠깐 멈추고 떨리는 손끝이 프레임 모서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연아, 나 오늘 또 병원 가야 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오래된 탁상시계만 규칙적으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정선은 밥솥 뚜껑을 열고 남은 밥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혼자 먹다 남긴 밥이 굳어 있는 것을 보며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밥을 데우고 김치와 멸치볶음을 꺼내 작은 상에 올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아침 뉴스에서 재개발 이야기와 부동산 가격, 노인 일자리 사업 광고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정선은 화면을 보면서도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이 동네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와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골목 끝 슈퍼에서는 아이들이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방앗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하루 종일 났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집집마다 사람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지금은 빈집이 더 많아졌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던 정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에 넣어 씹는 맛보다 가슴 한켠에서부터 올라오는 허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머리가 멍해지고 물건을 둔 곳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 냄비를 태우고 말았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노는 친구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다고 웃어넘겼지만 정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은 창밖 골목 어귀를 자꾸 훑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아침 배송 택배차가 들어왔다. 나가고 출근하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세상은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정선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물기를 대충 털어낸 그릇을 만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작은 가방에 주민등록증, 진료카드, 핸드폰, 그리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현금을 챙겼습니다. 지갑을 닫으려다 구겨진 영수증들 사이로 오래된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례식장 조의금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그대로 멈췄죠. 아들 도연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 준석에게 쏟아부었던 분노, 날 선 말들,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쫓아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꺾어버린 인연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내가? 정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이후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아이에 대한 모든 소식이 끊겼다는 사실만이 또렷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병원 예약 시간까지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연한 갈색 코트를 걸치고 낡은 가방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집안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묘하게 허전한 기운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오래된 벽돌 담장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상담, 요양병원 안내, 치매센터 무료 검사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선은 일부러 시선을 피한 채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 몇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마주쳤던 이금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 정선 씨 어디 가요? 금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병원 좀요. 또 어디가 안 좋아요? 나이 들면 병원도 친구지 뭐. 금례의 농담 섞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그 웃음 속에 섞인 동정과 호기심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와 옛 단층 주택들이 뒤섞인 풍경은 어중간한 서울, 변두리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선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혹시 내가 진짜 치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기억까지 없어지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 예전보다 한층 더 깊어진 그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자 텔레비전에서 예전 인기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708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던 배우들이 나와 눈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그 화면을 보며 문득 젊은 시절 아들과 함께 보던 주말 드라마를 떠올렸습니다. 그땐 그래도 웃으면서 봤는데 지금은 울 일만 남았네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정선을 불렀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테스트, 몇 가지 기억력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촬영한 뇌 MRI 사진이 모니터에 떠 있었고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정선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초기, 관리약, 진행 속도 같은 단어들이 뒤섞여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 약 복용,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지만 절반쯤은 공중에 뜬 말처럼 흘러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차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잊어버리는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진단서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하는 사이 어느새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정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며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 혼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힘을 주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선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현관 앞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작은 아이 발소리 같은 기척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기척을 느낀 순간 한정선의 손은 문고리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목이 조여 공기가 잘 넘어가지 않았고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불안이 서서히 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거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 조금 더 큰 그림자 하나가 맞닿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선은 피가 한순간에 머리끝까지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준석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의도치 않게 혀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선 남자는 초췌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등에는 긁힌 자국과 굳은 피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체구의 아이 둘이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정선을 바라보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선은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쏟아부었던 분노, 쫓아내던 순간 맺힌 감정들이 거세게 되살아났습니다. 여기가 내가 들어올 집인 줄 알아? 정선의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아이 둘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당황한 듯 서로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얌전히 고개를 푹 숙였고 둘째 아이는 작은 신발 끝을 자꾸만 비벼대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정선이 알지 못했던 손주들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아직 그 사실조차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아이들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굳은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아이들 재워줄 곳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정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부서질 듯한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서 튀어나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자신을 다독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여기 온 건데요? 준석은 아이들 앞이라 참고 있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선이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만도 동정만도 아닌 오래된 상처가 흔들리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한 발 뒤로 물리고 혼자 정선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선의 가슴을 찔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 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이들의 신발이 간신히 참던 울음을 삼키듯 가볍게 떨렸습니다. 작은 아이 하유는 얼굴을 팔에 묻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어딘가 묶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숙소예요? 갑자기 와서 들어와도 되는 곳이냐고 묻는 거예요. 정선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다잡았지만 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준석은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숙였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정선을 자극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었던 사위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 장면은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른 곳은 정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제야 정선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볼이 바람에 시려 빨갛게 상해 있고 옷은 얇고 신발 바닥은 닳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어디를 헤매다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선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바닥 구석에는 커다란 낡은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 묻은 옷가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석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절망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아이들만 재워주시면. 정선의 가슴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도움을 구하는 어른의 체면도 당당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이를 지키려는 한 사람의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선은 참지 못하고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숨이 가빠졌고 벽에 손을 짚어야 할 정도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시절 한겨울에 들려오던 석유난로 냄새, 시장에서 사온 호떡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도연이 엄마 나 다녀왔어요 라며 뛰어오던 발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선은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말이 새어나오자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선의 집은 10년 만에 다시 네 사람의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진실과 갈등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었음을. 밤이 깊어갈수록 정선의 집은 낯선 호흡들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데우며 찬장에 있던 컵을 꺼내던 정선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바닥을 길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두 아이가 있는 집, 그녀에게 이 조용함은 오히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선은 컵에 물을 채우고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체구의 둘째, 하윤이 웅크리고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누운 하오는 동생에게 담요가 덮였는지 확인하듯 손을 얹어두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숨결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 시간 떠돌아다닌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선은 문을 닫지 않은 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녀의 말은 방향을 잃고 방 안어 공에 닿았다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정선은 손잡이를 살짝 잡고 문을 닫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문짝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얕은 숨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그 감정은 걱정이었고, 미안함이었고, 혹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본 사람의 혼란이었습니다. 정선은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준석이 벽을 등지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의 모습은 더 초라해 보였고 벗어진 구두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 있었습니다. 정선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나자 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둘은 서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정선은 손등을 비비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준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떨구었습니다. 정선의 눈동자엔 오래된 상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너를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밉고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석은 이를 꼭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정선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죠. 그 말에 준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았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없었고 감정이 마구 치솟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저는 어디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두 아이는 계속 아팠고 그래도 누가 믿지 않아도 좋으니 저는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불 꺼진 거실에서 숨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정선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오해와 분노,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벽 같은 것이 어딘가 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뒤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에요.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미약한 허락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차갑게 굳어버린 물컵을 쥔 채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골목 가로등 아래서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그 말이 내일도 똑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이 아이들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까? 그리고 그 순간 정선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5살이던 해 겨울날 아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도록 울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가벼운 숨을 어루만지며 지켰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그때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선은 불을 끄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방문 앞에 서서 소금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정선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는 그녀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석고처럼 굳어있던 정선의 심장이 작은 균열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은 문을 조금 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서 자요. 이 집은 안전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고 정선은 문 앞에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정선의 마음은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낯설고 흔들리는 감정,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희미하게 기대되는 마음. 그날 밤 정선은 오랜만에 잠들기 전까지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들 도연의 얼굴이었고 방 한 칸 너머에서 숨을 쉬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선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온 벌일까요?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빗살무늬처럼 창문을 타고 거실로 들어올 때 정선은 전날보다 더 무겁고 낯선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벽부터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왔고 문틈 사이로 고요한 인기척이 그녀의 잠을 흔들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선은 느리게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불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감촉이 오늘은 유독 더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수돗물 소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싱크대 앞에는 준석이 초라한 바지 차림으로 접시를 닫고 서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새벽 5시 반쯤 되는 시각, 그는 이미 한참 전부터 깨어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마른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선이 나타나자 준석은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챙겨놓았습니다. 준석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선은 그 흔들림이 자신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싱크대 옆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살짝 오른 미역국과 달걀 부침 두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선은 그 상차림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들 도연이 입맛이 없던 시절, 20살이 넘어서도 미역국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선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석은 잠시 거리를 두고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조용했고 긴장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정선의 머릿속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아이들 깨기 전에는 먹어야죠. 짧은 말이었지만 정선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미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미묘한 변화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저를 들려고 손을 뻗던 정선의 시선이 식탁 가장자리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에 닿았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모서리가 닳고 접힌 흔적이 많은 그것은 익숙한 문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사망 관련 자료 보관용. 정선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숨도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뭐죠? 정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석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책상에서 어제 정리하시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 주었습니다. 정선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끌어다가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문서들은 빛바랜 종이, 오래 접힌 보험 서류, 그리고 참고 자료라는 이름의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메모지 한 장에 정선의 눈이 멈췄습니다. 진술인 박민철, 사고 경위 정정 요청, 피보험자 관련 소문 통제,
정선은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돼 있었다는 직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는 그냥 사고였던 거 아니었나요? 정선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준석은 그 감정을 직시하지 못한 채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말해도 되는지 그땐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저도 살아남기 바빴습니다. 정선은 문서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을 피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눈을 들어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오해하고 미워해왔던 사위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묘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준석아, 도연이가 죽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선의 말은 이 집을 가득 채우던 정적을 갈라놓았습니다. 거실 문틈 너머 아이들이 뒤척이는 작은 기척이 들렸지만 둘은 듣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서류 몇 장을 뒤집어 보다가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선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그 말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준석의 목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도연형 죽음에는 제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정선은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더 크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온 준석의 이유는 단순히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 세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한정선의 눈앞에서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듯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준석의 말이 끝난 순간 정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방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정선은 문서를 더 세게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억눌러온 감정들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마음 한켠에서 끔찍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낮은 숨을 길게 뱉은 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도연형은 회사에서 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도연형은 상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사망 당시 들려왔던 온갖 소문들이 뒤엉켜 진실을 희미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잠시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를 잡기 전에 그 상사가 도연형에게 책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정선의 손에서 문서가 살짝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며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용당했다고요? 준석의 표정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도연형을 말리려고 회사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형이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 계속 협박 비슷한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정선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치 숨이 차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떨림은 더 컸습니다.
도연 형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순간 정선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귀에서는 사고라는 말이 천천히 너무 느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선의 목소리는 앞뒤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형을 데리고 나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뛰쳐나왔고 그 혼란 속에서 형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선의 눈동자가 커졌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요? 준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거대한 파도처럼 정선을 덮쳤습니다. 도연의 죽음이 떠올랐고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퍼부었던 말들이 갑자기 귀를 때리듯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정선의 목소리가 흔들리며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런 정선을 보며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까지 짚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습니다. 정선의 심장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미워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나요? 준석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상황을 말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아무도 남지 않으니까요. 정선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움, 배신감, 충격,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문틈에서 조용히 울먹이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문을 조금 열고 울먹이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하온도 그 뒤에서 조용히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선은 어린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고 그 모습이 정선의 심장을 또다시 찔렀습니다. 준석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괜찮아, 아빠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고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터져나오며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무심히 놓여있던 도연의 서류들이 창밖 햇빛에 흔들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선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단지 준석과 두 아이가 아니라 10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었음을. 정선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른 아침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안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들춰진 직후부터 그녀는 마치 세상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는 준석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선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마음속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 무겁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계단, 쫓기듯, 잡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들어와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두 차례 숨을 고르던 정선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이게 왜 지금에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손끝은 식탁 가장자리를 잡으며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년의 여인에게 진실은 너무 늦게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도연의 웃음소리가 잊히기 전에, 그를 오해하고 내쫓아버린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 전에. 정선은 눈을 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유난히 무거웠고 기운이 가라앉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려다 손잡이를 놓쳐버렸고 문짝이 크게 흔들리며 다시 닫혔습니다. 그 소리에 정선이 움찔한 순간 준석이 재빨리 고개를 들어 정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는 아이들을 달래고 일어나 정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말아요. 지금은 조금 혼자 있고 싶습니다. 준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선은 부엌 의자에 앉아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양손을 꽉 잡아달래듯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더 잊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들은 이 진실마저도 잃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지금은 눈을 피하면 안 되죠. 중얼거리듯 말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마음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이 살며시 정선의 옆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는 정선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해맑은 눈동자, 두려움이 가득한 어린 얼굴. 그 모습은 오래전 아들 도연이 울면서 매달리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와주니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이 작은 손 하나가 그녀의 흔들리던 중심을 잠시 붙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준석은 아이들을 뒤로 세우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정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이 열린 통로처럼 준석의 말을 들을 여지가 생긴 듯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미워했었죠. 준석이 깊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미움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도연 형을 해치려 한 건 아닙니다. 정선은 눈을 감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치매 진단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감정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진실, 이 감정, 이 순간마저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정선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원망보다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며 정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묵힌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선은 잠시 눈을 크게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준석을 지나 아이들에게 닿았습니다. 하오는 조용히 서 있었고 하유는 겁먹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고 천천히 알아가고. 그 말 한마디는
겨울 끝자락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집안의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마음속에는 작고 희미한 빛이 하나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야겠죠. 집안의 공기를 채우던 무거운 그림자가 조금 거친 듯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지만 정선의 가슴은 여전히 폭풍이 휩쓰는 듯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내내 어지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부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정되기도 전에 현관 밖에서 낮은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에 사위가 다시 들어왔대. 아이고야, 또 뭔 일이냐? 동네 어르신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작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듣는 사람 귀엔 정확히 들어올 만큼의 음량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선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골목에 오래된 담벼락, 전단지 붙은 전봇대, 낮은 주택들이 늘 그랬듯 동네 소문은 한 사람의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이금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선 씨,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얘기 좀 하자니까. 정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피하는 건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준석은 이미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뒤에 숨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래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아니, 정선 씨,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어제 말했잖아. 저 사람 들이면 후회한다고. 준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금례를 피한 채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정선은 금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와중에도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자리가 생긴 듯 했습니다. 금례 씨, 그만 말해요. 정선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금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봐서 하는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아들도. 그 말 끝이 채 다 나오기 전에 정선의 신경이 강하게 끊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던 그녀는 손바닥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죠. 거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금례는 첫 번째로 놀랐고 준석과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선은 쉼없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지금도 헷갈리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 집 일은 내가 결정해요. 이제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금례는 처음 보는 정선의 단단한 표정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눈을 흘기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 눈도 있는데. 정선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례 씨, 평생 남 눈치 보며 산 게 나쁜 결정만 불렀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금례는 입술을 오므리며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정선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결국 손가방을 움켜쥐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정선을 바라보았고 준석 역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선은 깊게 숨을 내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겁났죠? 하윤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하오는 입술을 깨물며 괜찮아요라고 겨우 말했다가 다시 눈을 떨구었습니다. 정선은 두 아이의 머리를 은근하게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동안엔 누구도 너희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지켜줄게요. 아이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단단한 보호의 언약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선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선이 돌아보자 준석의 표정은 다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도연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박민철 그 인간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의 가슴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피하던 시선을 고정시키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형이 계단에서 떨어지기 직전 박민철이 형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호출한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선은 손바닥을 제자리에 고정하려 애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준석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도연 형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 깊은 흔들림을 띠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정선의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잠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 아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나요? 준석은 오랜 시간 누르고 묻었던 죄책감이 드러나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 그게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선의 심장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마지막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준석의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오래된 가구를 밀어버린 듯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 그 말이 그녀의 귀에서 몇 번이고 되새겨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선의 심장에 박히듯 내려앉았습니다. 정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허공에 던져진 듯 텅 빈 느낌, 그리고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안함, 후회,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긁어댔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나를. 정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석은 놀라 급히 다가오려 했지만 정선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숨 좀 고르게. 정선은 머리를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눈꼬리에서 맺혀 떨어졌고 그 눈물 한 줄기에 지난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 말도 그때는 못 들었을까요? 준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아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형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어머니도 저도 둘 다 살려고 버티는데 급했습니다. 정선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늙은이가 그걸 몰랐군요. 그 순간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하윤이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이 정선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정선은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의 얼굴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정선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온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도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우리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정선의 얼어붙은 가슴을 찢고 들어와 뜨겁게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정선은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지켜줄게요. 이번엔 정말 지킬게요.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준석이 조심스럽게 정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을 잃은 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정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집의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선은 그의 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상처 주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둘 사이에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작게나마 이어진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정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모두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죠. 준석의 눈이 붉게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숙여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최서아가 집을 방문해 지원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센터의 도움으로 준석은 지역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등록되었습니다. 하온은 첫날 교실 문 앞에서 잔뜩 긴장했지만 담임 장미정 선생이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선 너희 아빠 이야기 안 할 거야. 너는 그냥 너답게 오면 된다. 하온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고 하온은 나중에 조용히 정선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선은 눈물이 날 만큼 안도했습니다. 하윤 역시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면 쪼르르 달려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정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선은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순간들을 느끼면서도 아이들의 숨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작은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석은 조용히 그녀 곁에 어른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 드셔야 합니다. 하윤이가 찾습니다. 오늘은 하온 학교 상담 있습니다. 정선은 그런 준석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도연이를 대신해 여기 서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오고 부엌 조명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윤이 갑자기 발랄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우리 세 명이 시장 같이 가자요. 정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러자 하온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갈래요. 준석은 아이들과 정선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같네요. 정선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깊게 묻혀있던 무거운 돌이 비로소 아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밤 냄새가 감도는 공간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정선은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 아이들 잘 지켜볼게. 너도 우리 지켜봐줘.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멈춰 있던 그녀의 삶은 그 순간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